탱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요. 평범한 시민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 본 것은 거리를 가득 메운 군용 차량과 총을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침묵했고 TV는 정상 방송을 내보냈죠. 하지만 거리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고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한 달 반 전 한 사내가 총에 맞아 쓰러진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순간 권력의 중심이 텅 비어버렸거든요. 1번 자리가 사라지자 2번도 3번도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죽었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총을 쏜 당사자로 즉각 체포됐죠. 그렇게 이 나라의 권력 피라미드가 한순간에 붕괴됐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요. 박정희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올 거라고 믿었죠. 역사는 그 짧은 기대의 시간을 서울의 봄이라 불렀습니다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봄은 애초에 오지 않을 운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희 사망 직후 세 개의 핵심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부장이 체포되면서 사실상 마비됐고 대통령 경호실은 실장이 사망하면서 힘을 잃었죠. 그런데 딱 하나 육군 보안사령부만은 멀쩡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는 박정희 암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희생자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이 가진 권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군도, 정보기관도 모두 합수부 아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수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세 개의 정보기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직의 수장이 동시에 모든 수사권과 정보를 쥔 합수부장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단순히 직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보이지 않는 칼날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회였습니다. 1950년대 진해 육군사관학교에서 축구하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골키퍼 전두환, 수비수 노태우, 그리고 그 친구들이요. 이들은 육사 11기였는데 이 기수가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정규 4년 교육을 받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기수들은 전쟁 때문에 6개월짜리 속성 과정만 거쳤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엘리트다. 우리가 진짜 육사다라는 생각이요. 이 엘리트 의식과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비밀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하나회였습니다. 하나회는 철저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후배 기수가 입학하면 성적은 물론이고 집안, 인간관계, 심지어 연애 상대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선별해서 특정 시간에 불러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11기 선배들이 줄지어 앉아있고 중앙에는 회장 전두환이 앉아있었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겠다고요. 그리고 붉은 포도주 한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당신은 하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기수당 10명씩 뽑으니 금세 100명을 넘어섰고 나중에는 200명에서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육군 내 핵심 요직을 하나회 출신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죠. 군대 내 사조직은 명백한 군법 위반인데도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적극 후원했고 더 큰 우산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항상 군 내부 세력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기존 장성들, 특히 청주파와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는 자신과 같은 영남 출신이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젊은 장교 그룹인 하나회를 신의 세력으로 키웠습니다. 보안사에서는 장교들의 조난카드를 만들어서 돈 문제부터 여자 문제, 친인척 관계, 근무평가까지 전부 기록했죠. 이 카드에서 밀리면 진급이 막히고 하나회 라인이면 승진이 쭉쭉 올라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습니다. 1919년 가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박정희가 죽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군의 최고 실권자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습니다. 정승화는 11기 이전 세대로 하나회와는 문화도 세대도 달랐고 전두환과 하나회의 성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정승화는 결단을 내립니다. 전두환을 그대로 두면 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두환을 강원도 동해 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자리에서 떼어내면 합수부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도권 주요 부대, 특히 수도경비사와 공수부대, 핵심 사단들의 지휘부 상당수가 하나회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좌천 소식은 곧바로 하나회 라인을 타고 전두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은 소식을 듣고 완전히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할 순 없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가 세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상관인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이었죠.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이유는 어떻게든 만들어 덮어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생일집 잔치였습니다. 실제로는 군 역사상 최악의 하극상 반란인데 말이죠. 반란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기습 체포하고 정승화 편에 설 만한 핵심 지휘관들을 먼저 묶어두며 그 사이 하나회 병력으로 서울 핵심 시설을 장악하는 것이었죠. 1979년 12월 12일 저녁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연희동의 한 요정에 각군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 헌병감 김진기였죠. 이들은 서울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들을 지휘하는 인물들이었고 반란군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초대한 사람은 전두환이었고 면목은 간담회 겸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막상 자리에는 전두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나와서 전두환 사령관님이 급한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을 뵈러 갔으니 먼저들 시작하시죠 라고 말했거든요. 이 순간 핵심 지휘관 셋을 한 곳에 묶어두고 밖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녁 7시 10분 합수부 헌병 65명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포위했습니다. 공관 경비병들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해 제압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재규와의 연루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 허가 따위는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정승화는 전화로 국방장관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양측 호위병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총을 맞으며 체포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정승화가 제압돼 차량에 실려 끌려갈 즈음 전두환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었죠. 전두환은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조용하고 무색무취한 성격이니 대충 설명하면 그냥 도장 찍어줄 거야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규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체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방장관과 먼저 상의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을 찾아오십시오 라고요. 이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대통령 허가도 없이 이미 상관을 체포한 순간 전두환과 그 부하는 명백한 반란군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사라진 겁니다. 정승화 공관 근처에 있던 국방장관 노재현은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깨달았겠죠. 큰일 났다고요? 노재현은 가족들을 데리고 황급히 피신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안 닿는 상황이었죠. 전두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도장은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방장관 데리고 오라 그러지 국방장관은 증발했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연희동에서 빠져나온 장태환과 정병주는 각 부대로 복귀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태환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수부 쪽에 소리쳤죠.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차 몰고 가서 싹 다 깔아뭉개버릴 테니까 라고요. 이 욕설 섞인 통화는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이날 밤 군 내부가 두 동강 나 있었다는 증거였죠. 이제부터는 서울을 놓고 벌어진 일종의 군 내부 레이스였습니다.
전두환은 먼저 1공수 여단을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장악이었죠. 하지만 처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공수의 법적 지휘권은 육군 지휘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1공수는 일단 부대로 복귀해버렸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육군 지휘부는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좋아, 우리도 판 키우자라면서 서울 방위를 위해 준비된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출동 명령을 내렸죠. 게다가 아직 하나회에 장악되지 않은 9공수 여단도 있었습니다. 여단장 윤은기 소장은 육사 출신도 아니고 하나회도 아니었거든요. 9공수가 부평에서 서울로 출발하면 1시간도 안 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합수부 입장에선 최악의 카드였죠. 그래서 전두환 측은 보안사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육군 지휘부의 무전을 전부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인맥을 총동원해 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의 병력이 아예 출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명령은 내려가는데 부대는 꿈쩍도 안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육군 지휘부는 분명 명령했는데 현장에서는 못 들었다, 대기 중이다만 반복됐거든요. 그래도 9공수는 움직이고 있었고 합수부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합수부, 그러니까 전두환 측은 기묘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북한을 꺼내든 것이죠. 당시 197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은 피살됐지, 군은 둘로 갈라져 싸우지. 이때 북한이 내려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합수부는 육군 지휘부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는 북한의 허점만 드러낸다. 서로 공격을 중지하는 신사협정을 맺자고요. 육군 지휘부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명령 내려도 부대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북한이 실제로 남침할 수도 있다는 공포도 있었죠. 결국 진격 중이던 9공수에게 회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던 9공수는 출동 신분만에 부천 앞에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합수부 입장에서는 숨이 트이는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이 신사협정, 당연히 합수부 쪽에서 지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란군 입장에서 협정 지키면 바로 군법회의 가는 거니까요. 이제 전두환이 다음으로 노린 건 특전사령부와 정병주 사령관이었습니다. 합수부는 3공수여단을 출동시켰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특전사령부를 기습해 정병주를 체포하라였죠. 밤중에 도착한 3공수 병력은 이미 하나회 인맥으로 꿰뚫고 있던 특전사 내부 구조를 따라 곧장 사령관실로 돌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정병주는 왼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특전사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피살됐죠. 그날 건물 안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유일한 특전사 장교였습니다. 결국 정병주는 끌려갔고 특전사령부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승부처는 국방부, 육군본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였습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수경사 병력 450명 중 390여 명이 이미 하나회 계열이었거든요. 사실상 자기 사람은 행정병과 취사병 몇십 명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도 장태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묘수는 한강 다리를 다 막아라. 대신 9공수만 오면 그때는 통과시켜라였죠. 서울로 들어오려면 누구든 한강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민간 차량들까지 동원해 한강 다리들을 전부 봉쇄했습니다. 이 계획은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였습니다. 9공수는 회군해버린 탓에 막아줄 아군은 오지 않았고 반대로 1공수는 장태환 관할이 아닌 행주대교로 돌아서 서울로 진입해버렸거든요. 결국 새벽 1시 35분 1공수 병력 800여 명이 용산 육공본부와 국방부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옥상에 배치된 발칸포까지 동원해 저항했지만 병력 차는 너무 컸죠. 그리고 바로 그 국방부 건물 안에서 놀라운 인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새벽 4시 무렵 국방부 1층 계단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국방장관 노재현이었죠. 합수부는 곧장 노재현을 데리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절당했던 정승화 체포 승인 서류를 다시 꺼냈죠.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국방부와 육본, 수경사까지 하나회가 사실상 장악한 뒤였거든요. 새벽 4시 50분경 최규하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단 조그맣게 당시 시각을 적어 넣었죠. 이 승인 서명은 체포 후 사후 승인이다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두환이 정승화 체포를 시작한 시각으로부터 약 11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도 경비사령부 그리고 장태환의 마지막 저항뿐이었습니다. 장태환은 끝까지 싸우려 했습니다. 포병단에 명령을 내렸죠. 포를 합수부, 수뇌부가 모인 경복궁 30경비단 쪽으로 조진하라고요. 하지만 발사 버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포를 쏘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무전망을 들어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예하부대 무전기마다 이런 명령이 날아들어오는 겁니다. 장태환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고요. 장태환 입장에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군 조직 전체가 이미 하나회 손에 넘어갔구나 라고요. 이때 국방장관 노재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장태환, 넌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하냐? 말로 해결해. 병력 철수시켜라고요. 장태환은 결국 진압을 멈추며 예하 장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은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당신들은 그냥 사령관이 시켜서 했다고만 하시오라고요. 새벽 3시 40분 수경사도 합수부 쪽 병력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2일의 밤은 반란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반란이 성공한 뒤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숙청 인사였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내란 방조죄가 적용됐고 사성 장군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뒤 징역 10년 선고 후 불명예 제대를 당했죠. 서울을 지키려 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역시 소장 계급에서 강제 예편되거나 이후 수상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나회 인사들은 승진과 영전의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12월 13일 바로 다음 날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등 진압군이었던 자리를 모두 하나회 출신들이 차지했거든요.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에서 시작해 합수부장, 곧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 그리고 2080년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 수많은 희생 위에 신군부 정권이 세워졌죠. 시간은 흘러 19공대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하고 하나회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때 90% 지지율을 자랑했던 군분의 하나회 라인은 별이 쏟아지듯 떨어져 나갔고 두어 달 사이 떨어진 별만 해도 60개가 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전두환과 노태우, 하나회 핵심 인사들은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대한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28번의 공판 끝에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요. 이 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12월 12일은 이미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로 기소가 유예됐을 때 나왔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여론의 압박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끈질긴 요구로 겨우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마저도 두 사람 모두 몇 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거든요.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은 단순한 군 내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관에게 총을 겨눈 하극상이었고 군법을 어긴 사조직의 쿠데타였으며 국민도 국회도 법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권력이 통째로 뒤집힌 밤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경복궁 앞에 서 있던 탱크, 그 탱크를 보고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와 허탈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광주에서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거든요. 12월 10일과 5월 18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